자, 우리 그러면 6번부터 또 계속 볼까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다고 했고요. 그림 나는 가의 X에서 Y로 가면서 암석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의 화성암 속에는 반감기가 1억 년인 방사성 원소 P가 처음량의 12.5%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12.5%라는 건 일단은 반감기를 몇 번 거쳤다? 자, 한 번 거치면 50, 두 번 거치면 25, 자, 세 번 거치면 12.5%니까 결국은 얼마? 네. 세 번 거쳤구나. 세 번. 네. 세 번.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야? 3억 년 된 거구나. 막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요 그림에서 순서를 생각하시면 원래는 자, 지층 누중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위에서 X에서 Y 쪽으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X에서 Y로 내려가면서 자, X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어디까지죠? 요 지점까지겠지. 요 지점이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점까지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 괜찮죠? 근데 요게 이제 화성암인데 요 화성암의 나이가 얘잖아요. 화성암은 나와서 얘가 굳을 때 한꺼번에 굳기 때문에 같은 나이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치 얘가 이제 여기가 이 면이 여기 면의 표현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 면의 표현 선생님 다시 요 면의 표현을 보면 약간 부정합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 부정합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설명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다 쌓인 다음에 X까지 다 쌓인 다음에 요게 뭐했다? 관입을 했구나. 그지? 얘가 가장 나중에 쌓인 거구나. 그 다음 Y쪽,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기 부분을 살펴보시면 역시 지층 누중을 생각하시면 이 Y쪽에 갔을 때 나이가 제일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오히려 여기가 더 나이가 많죠. 자, 여기 부분이 선생님 칠해볼게요. 여기 부분이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얘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면 이 Y쪽은 어떻게 된 거야? 역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뭐가 있었구나? 아, 역전이 됐구나. 역전이 된 뒤 누가 쌓이고 X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누가 화성암이 관입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해석이 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틈틈이 만나는 경계에서 지금 나이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화성암은 사암층이 퇴적된 후 분출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얼핏 보면 마치 이 사암층 여기가 퇴적된 다음에 얘가 분출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이를 보면 어떻다? 아이가 제일 젊다. 얘가 나이가 제일 젊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분출한 거라 사실 사암층 뒤에 또 누가 쌓이고 쉐일까지 다 쌓이고 그죠? 쉐일까지 다 쌓이고 쉐일층이 쌓인 뒤에 이제 분출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현 하면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사암 다음에 그 다음에 쉐일 쌓이고 그 다음에 화성암이 분출을 했으니까 이 화성암은 사암 퇴적 다음에 분출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암층이 퇴적된 바로 후에, 직후. 이렇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틀린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 2번에 사암층은 퇴적된 이후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 사암층이 뭐 했다? 이게 역전됐다 그랬잖아.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뒤집어지려면 보통은 뭐가 나타나야 되더라? 우리가 횡화습곡이라든가 오버스러스트라고 하는 그죠? 역단층이 막 옆으로 너무 누워있는 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지층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각변동 엄청 큰 거 받았겠죠. 그죠? 2번 틀렸고 3번에 쉐일하고 사암층이 정합이냐. 여러분 정합이라면 뭐예요? 그 퇴적에 그 시간적인 단절이 없어야 되죠? 지금 여기 X쪽 여기가 이제 쉐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암인데 자 이게 역전된 걸 감안하더라도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요. 여기하고 여기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보니까 연속적이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연속적이 않았기 때문에 정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연속적이지 않은 게다가 뭐 했다? 얘가 다 쌓이고 나서 뭐 했어? 역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쉐일이 쌓였으니까 뭐 한 거다? 여기 이제 관입 사이에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요거 둘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부정합 관계가 있겠죠. 부정합. 정합이 아니라. 그치? 어떤 거 힌트를 뭘로 주면 된다? 지금 사암층 쌓인 끝자락과 쉐일층이 처음 퇴적이 시작된 그 사이에 나이가 연속돼 있지 않아. 여기가 만약에 딱 붙었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붙어 있었다. 그러면
혹시 정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들다. 그죠? 이게 왜냐?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겠지? 그래서 일단 아니다. 그 다음 4번. 퇴적 당시 상암층이 쉐일층보다 퇴적 속도가 빨랐냐? 자, 이건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요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기울기 뒤집어진 거 떠나서 기울기가 더 급하냐? 완만하냐? 자, 급하냐? 완만하냐는 뭐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같은 거리, 지금 쌓인 거 같은 거리만큼 내려갔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뭐죠? 되게 천천히 쌓이니까 같은 깊이만큼 내려갔을 때 나이가 많다는 뜻이지. 얘가 한꺼번에 확 쌓였어. 예를 들면. 그럼 밑에 층과 위에 층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Y층이 경사가 완만한 걸로 봤을 때 위와 아래의 나이 차가 별로 없어. 라는 얘기는 빨리빨리 퇴적이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3이 쉐일보다 퇴적 속도가 더 느린 거죠. 틀린 말이 되고요. 아니지. 쉐일층, 선생님 잘못 봤네요. 퇴적 당시 사암층이 쉐일층보다 퇴적 속도가 빨랐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암이 더 빨랐다. 쉐일보다. 왜 그렇다? 완만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많이 쌓였어.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에 나이 차이가 별로 없다. 그죠? 4번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에 쉐일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 여러분, 암모나이트가 언제 거더라? 중생대 대표적인 화석이잖아요. 자, 중생대는 어떻게 되죠? 2억 5천부터 얼마까지? 6,600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쉐일층은 자, 여기 쉐일층. 근데 쉐일층 지금 보시면 쉐일층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잖아. 그지? 쉐일층 다음에 관입이 일어났는데 얘 나이가 얼마였어 아까? 3학년이었잖아. 얘가 3억. 그럼 얘는 3억보다 나이가 많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니? 고생대 지층이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암모나이트는 나올 수가 없게 되겠지. 답은 4번이죠. 6번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6번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요 그래프를 지금 가와 같은 그냥 지질 구조만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어떡하니? 요거. 나이를 나타내주는 요 표를 잘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4번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잘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것은 같은 거리만큼 퇴적됐을 때, 같은 깊이만큼 퇴적됐을 때 천천히 쌓여서 위층과 아래층의 나이가 어떻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치? 차이가 많이 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 지질시대 시작하는 거 연도는 암기를 하고 계시죠? 요거 연도 암기하고 계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그림은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아, 풍속, 풍향을 나타냈대. 자, 여기 뭔가 지금 보니까 풍향은 줬어요. 풍향은 지금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갔죠. 북풍에서 동풍 쪽으로 간 거잖아. 지금 이렇게 북풍에서 동풍으로. 그럼 동서남북 해볼까요? 북풍에서 동풍 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되니?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뭐예요? 위험반원이란 거 알고 계시죠? 위험반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태풍 자체가 뭐였어? 원래 열대 저기압이잖니.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기압이 대체로 낮아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 나를 뭐로 보자? 기압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나머지 나오는 뭐로 보면 된다? 풍속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자료를 줄 때 점점점점으로 표시하면 뭐죠? 풍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지그재그가 심해. 왜냐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5m/s 이렇게 계속 똑같이 불겠습니까? 안 되겠죠? 수시로 풍속이 바뀌기 때문에 풍속은 좀 위아래로 많이 지그재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풍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압은 대체로 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좀 연속적인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기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풍속과 기압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볼까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이 또 어땠어? 기압이 낮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 태풍의 눈이 지나갔나? 근데 아시다시피 태풍의 눈은 어땠죠? 날씨가 맑고 그치? 바람이 거의 없어지는 바람이 세. 그러면 눈이 지나간 게 아니라 눈 근처가 지나갔고 지금처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거 봤을 때 뭐구나? 위험반원이구나. 사실 여기 풍향 또 나와 있잖아요. 자, 뭐에서 동풍에서 그다음 뭐래요? 동풍에서 남풍이래요. 자, 동풍에서 남풍이래요. 이렇게 역시 시계 방향 계속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골라볼게요. 가는 풍속이냐? 그죠? 지금 가풍속으로 골랐잖아요. 맞는 말이고 A시의 관측소 기압은 자, 요 식이죠. 요 시대 기압은 같은 시각 태풍의 중심 기압하고 같았냐? 야,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요 시각에 태풍의 눈이 지나갔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게 아니죠? 자, 무슨 소리고? 관측소 기압이 태풍의 중심 기압하고 같냐라는 얘기는 관측소가 어디 가 있냐? 태풍의 중심에 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아닌 거죠? 위험반은 위치한 거 좀 전에 했죠?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이 뭐, 요 정도는 뭐, 가볍게 풀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위성 영상이죠. 여러분 특징 알고 계시죠? 적외 영상은 뭐죠? 구름의 높이. 그 다음에 24시간. 그 다음에 가시 영상은 어땠죠? 얘는 구름의 두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는 낮에만 관측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자, 비가 내릴 가능성을 물으려면 사실 어떻게 구름이 두꺼운 게 낫겠죠? 두껍다.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적외 영상에서도 가시 영상에서도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하얗게 나와야지. 지금 이 중에 제일 하얀 거 C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 영상에서 제일 하얀 것도 B나 C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C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A를 생각하시면 가시 영상에서는 좀 어때? 색깔이 좀 옅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적외 영상에서 다소 하얘요. 그러면 어떡한 거야? 얇은 높은 구름이 높은 구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 내릴 가능성은 아무래도 어떡하지? 양쪽 다 두꺼운 C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구름 상부의 고도니까 뭐 봐야 돼요? 적외 영상만 보셔야겠죠. 그 다음 B하고 C를 보니까 C가 더 하얘요. 그래서 B가 C보다 낫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 건 우리 처음에 했잖아요. C 지역이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성 영상 관측하실 때 지금 처음에 선생님 말했던 요 특징, 적외 영상은 24시간 볼 수 있고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고 낮에만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까요? 다음은 지구가 탄생하면서 현재까지 46억 년 동안 그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어떡하지? 46억 년을 어떻게 24시간으로 이렇게 해보래요. 그리고 나서 지질시대의 시작 시기가 딱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비례식으로 다 계산하는 거죠. 사실 다소 귀찮긴 한데 일단 기본 식이 뭘 생각하셔야 되죠? 46억 년은 24시간으로 보겠다. 그러면 약 1억은 몇 시간이 될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x가 대략 0.52시간이 나와요. 0.52시간. 약 30분 정도 된다는 얘기죠? 3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요 시각들을 다 시간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바꿔주면 25억을 계산하시면 자, 여기다 0.52에다가 지금 1억이 지금 x 1억을 0.52시간으로 봤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0.52를 곱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략 얼마니? 13.2시간에 나와요. 13.2시간. 선생님이 계산해봤더니 5.4도 역시 0.52에다 곱하시면 2.8시간 정도 나와요. 2.8시간.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떡하지? 0시부터 했으니까 처음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거는 뭐예요? 그 시간 간격이니까 시작하는 시간이죠. 요게 지금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24시로부터 그걸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잖아. 빼줘. 그치? 그래서 시작 시간을 다시 고치는 거야. 시작 시간을 다시 고쳐서 계산을 하시면, 원생누대는 언제부터, 0시부터 시작했대? 10시, 한 10시? 그러니까 10.8시. 여기다 더하면 돼. 24에서 얼마를 뺐어? 24에서 13.2시간을 뺀 거죠. 그랬더니, 10.8, 요런 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요것도 이제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는 21.2시에서 시작하는 거. 24에서 다 빼줘야 된다, 얘들아. 그지? 그러면 중생대는 언제 시작? 22.7시에 시작했고요. 신생대는 23.7시에 시작하는 걸로. 여러분이 아마 계산을 잘 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가장 기본 처음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시기는 어떻게 돼? 21.2시 정도, 21.7, 21.2 정도 되니까 고생대 시작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계산을 해놓고 봅시다. 옳은 거, 12시 이전에 생물이 출현했냐? 사실 10시, 한 11시쯤, 이때가 원생누대 아닙니까? 원생누대 때는 이미 에디아카라 동물군,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죠. 시생누대 때, 그쵸? 40억 년부터 25억 년 사이. 그때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생물이 출현을 먼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지금 원생누대가 언제 시작이니까, 한 11시쯤 시작이니까, 그거 이전에, 그지? 그거 이전에 생물 출현했다. 맞는 말이고요. A는 고생대에 해당되느냐 물어봤는데, 그쵸? 아까 했잖아요. 요 시간은 뭐랑 똑같아. 지금 21.20이고 요때쯤 되겠죠? 그래서 고생대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고요. 공룡이 번성했던 지질시대면 언제죠? 이거 중생대잖아요. 중생대. 그래서 그 기간을 물어봤으니까 기간,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했던 요 시간은 뭐죠? 그게 시작됐던 시간이잖아.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중생대 기간이 될 거라서 대략 얼마요? 1시간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느드가 다 맞는 말. 사실 9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어때요? 요런 계산, 그쵸? 요런 계산 과정. 처음에 요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그 시간을 따로따로 계산하시고 중요한 건 또 어디? 24시에서 뺐다는 거. 그렇게 해서 시작 시간들을 계산을 해두시면 답변하기가 좀 좋은 문제고요. 사실 9번 문제 같은 굉장히 귀찮긴 한데 교과서 탐구 문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탐구 문제 있으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고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 한번 해보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 다소 귀찮지만 나올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자, 10번. 그림은 서로 다른 표층 해수 A, B, C를 수온과 염분도에 나타냈대요. 자, 그래 놓고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A보다 수온이 높지만, 자, A보다 수온은 높은데 그럼 위로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밀도가 같대요. 그러면 등밀도선을 따라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염분이 A보다 높다가 맞는 말이 되죠. 자, 맞는 말. 어떻게 됐다? 왜냐면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수온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같은 거에 따라서 어떡하지? 같은 등밀도선을 따라 움직여 보니까 위로 올라가더라.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진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염분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질량. 여러분 동일한 질량이 나오면 항상 어떡하지? 자, 뜨거운 물, 찬물 섞으면 뭐예요? 미지근한 물 되고요. 짠 거랑 싱거운 거 섞으면 적당한 짜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라? 두 개의 평균값, 그쵸? 자, 지금 우리 BC라고 했으니까, B하고 C라고 했으니까, 자, BC에, 자, 뜨거운 물과 찬물이에요. 섞으면 중간 정도 되겠죠, 여러분? 중간, 요 정도. 지금 이게 이제 평균 수온일 거고요. 싱거운 것과 짠 거죠. 또 중간 하면 그 만나는 교점. 요 정도 되니까, 둘의 1.0275보다는 다소, 밀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편이 되겠죠. 사실 밀도가 커지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프가 직선으로 돼 있으면 평균값이 둘의 평균값이 가운데 선 위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니? 그러면 그것의 평균값을 하시면 대체로 여기 요쪽, 그래서 이 그래프보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밀도가 대체로 어떻다?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귿. 각 1kg의 BC를 증발시켜서 약 각각 500g으로 만들면, 자, 여러분 증발시켰으면 누구만 없어지는 거죠? 물만 없어지고 소금, 즉 염료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만들면 염분 변화가 어떤 게 더 크겠냐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 C가 요쯤에 나와 있죠. C의 염분을 대략 한 34보다는 조금 클 것 같긴 한데 34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면 B가 여기 있잖아요. 읽으면 한 35보다는 좀 크지만 35라고 해볼게요. 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B가 처음에 얼마였죠? 처음에 얼마 들었다? 34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C가 얼마 들어있었다고? C가 35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1kg 안에 1kg일 때는 이렇게 들어있던 거죠? 근데 물을 500으로 증발시켰어요. 그러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만 줄었잖아요. 물만 얼마가 된 거죠? 5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염분을 얘기할 땐 다시 어떡하지? 이거를 1kg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때 1kg으로 늘릴 때는 어떡하지? 처음에 줄일 때는 물만 줄었지만 염분으로 계산하실 때는 소금의 양도 다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배로 하시면 얘는 얼마야? 68이고요. 얘는 70이 됐죠? 처음엔 둘의 차이가, 염분 차이가 얼마였죠? 1이었는데 500을 증발시킨 다음에 다시 염분을 비우니까 차이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잖아요. 그래서 염분 변화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지금 B가 더 큰 거죠. B하고 C를 비교하시는 거죠? B하고 C 비교하시는 거니까, 네. 34에서 68이 됐고, 얘는 34에서 68이니까 얘는 34만큼 변한 거죠. 그죠? 얘는 35만큼 변한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어때? 변화율이 더 큰 거잖아요. 어차피. 그지? 그래서 C가 B보다 크다가 C가 B보다 크다. 염분 변화. 처음에는 1 차이가 났고, 염분 변화 물어봤으니까. 그지?
자, 10번 다시 볼게요. 10번이요. 그림은 서로 다른 표층에서 A, B, C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수온 염분도를 잘 보시면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보면 어떡한다? X축, Y축, 그치? X축은 염분이구나. Y축은 수온이구나. 그 다음에 어디로 증가하는가? 염분은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온은 위쪽으로 증가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A보다 수온은 높지만 밀도가 같대요. 자, 이게 등밀도선 아닙니까? 등밀도선? 그래서 밀도가 같은데 수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하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을 향해서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으로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A보다 염분이 높다. 어떻습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등밀도선을 따라서 수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갔으니 염분이 높다. 괜찮죠? 동일한 질량의 BC를 혼합한대요. 질량이 같았을 경우는 어떻겠죠? 그치. 평균값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뜨거운 물, 찬물 섞는다. 자, 뜨거운 물 B, 찬물 C를 섞으면 어떡하죠? 짠짠짠짠짠짠짠. 미지근한 물이 돼야 되고요. 짠 거 B, 싱거운 거 C 두 개를 섞으면 자 적당한 거 이렇게 되고 두 개 교점이니까 요쯤 되죠. 그래서 어떡하니? 지금 1.0275보다는 밀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래프가 직선이다. 그러면 두 지점의 평균값이 같은 직선이 올라올 테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둘의 평균이면 직선으로 가서 요쯤에 찍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떡한다 밀도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같은 질량일 때. 네. 디귿은 우리가 염분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거나 똑같아요. 원래 염분이라는 건 항상 바닷물 전체, 그치? 물과 소금을 합쳐서 얼마? 1kg이 됐을 때 그 안에 소금이 얼마 들었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염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자, C는 한 얼마? 34. 그 다음 B는 35. 물론 그보단 조금씩 큰데 그냥 비교를 할 거니까 34하고 35로 생각을 해 놓읍시다. 그러면 봅시다. B하고 C를 여기다 써볼게요. B는 처음에 얼마였죠? 30. B가 35였죠. 그 다음 C가 34였잖아요. 자, 그래 놓고 이건 얼마? 1kg 때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증발을 시켰대요. 증발을 시키면 물만 증발해서 500g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 500g이 됐을 때 이 35, 지금 1kg 안에 원래 35g, 34g의 염류가 들어있던 거잖아요. 근데 물만 얼마로 바뀐 거지? 물만 500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돼서 물만 500g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염류의 양은 어때? 지금 염류 35g, 34g 바뀌는 게 아니지. 그러고 나서 다시 염분 변화를 물어보면 이거를 지금 500g 안에 35와 34가 들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1kg으로 바꿔주려면 자 이걸 다시 1kg으로 바꿔준다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소금의 양이 다 2배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2배니까 70이 될 거고요. C는 얼마가 된다? 68이 되겠죠. 68. 그러면 얘는 B는 얼마 늘었죠? B는 35가 늘었고요. C는 얼마가 늘었습니까? 34가 늘었죠. 그러면 염분 변화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죠? C가 B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정의가 중요합니다. 염분은 어떻다? 바닷물, 즉 물과 염류를 합친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됐었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11번이죠. 11번. 자, 그림 가는 전 세계 해수의 순환. 그죠? 그래서 우리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을 좀 연결을 해서 지금 표현한 그런 그래프네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의 기온 변화를 나타냈대요. 여기에 벌써 딱 뭐가 있습니까? 영거 드라이아스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 심층순환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죠? 지금 여기 A 부분, 여기 뭐예요? 여기 그린란드 해역이잖아요.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을 하죠. 그래서 심층수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해류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가서 해류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니까 자, 심층순환이 내려가면 표층순환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대? 약 지금으로부터 12,800년 전에 지구가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북아메리카, 이쪽이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뭐 이런 데, 그지? 대서양 이쪽에 이제 북유럽 이런 데인데 여기에 있던 북대서양에 있던 빙하가 녹은 거야. 여기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빙하는 어때요? 그냥 얼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녹아서 그 녹은 물이 넘쳐가지고 대서양으로 온 거야. 그러면 바닷물은 짠데 거기에 담수의 유입이 많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순간에 넘쳐서 흘러와가지고 이쪽에
염분이 낮아진 거야. 원래 애에서 침강이 일어나려면 밀도가 커야지. 밀도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아야 되거든. 근데 담수의 윕이 심하게 많이 들어와서 염분이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심층순환이 약화된 거야. 그럼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표층순환도 약화되겠지. 그럼 원래 표층순환, 보통 이 해수의 순환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순환 자체가 멈췄다는 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갖다 주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됐다. 좀 약화됐다. 그럼 어떻게 됐어? 저위도는 에너지가 계속 과잉이고, 고위도는 계속 부족이니까 위쪽이 갑자기 추워져서 얼어 내려와서, 뭐가 생겼다? 빙하기가 생겼다. 소빙하기가 생겼다.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낮아졌다. 이게 이제 바로 중간 과정에 이제 지금 설명이 좀 빠졌지만 그런 과정이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지구 기온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빙하가 녹았죠. 빙하가 녹았고, 빙하 녹은 게 어떻게 하죠? 바다로 담수 유입이 있었던 거죠. 담수 유입이 있었다. 그래서 어떡하지? 북대서양 A 해역의 심층 순환이 약화되죠.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층순환이 약화되니까 이제 표층 순환도 약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위도는 온도가 더 올라가고 고위도는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어떡하지? 빙하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요런 순서, 여러분. 순서 이렇게 된 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 기억부터 볼게요. A 해역에서 표층 해수의 침강이 약해졌다. 맞는 말이죠, 지금? 여기 표층 순환이, 심층 순환이 약화됐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니은. 표층 해류에 의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열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지? 감소해야죠. 표층 순환이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자,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어떻게 추워졌으니까 북대서양 해역의 지표 반사율이, 얼음이 얼었겠지, 추웠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표 반사율은 증가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순서를 한번 얘기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놓으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지구 전체가 더워졌어. 그래서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어떡하지?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이 낮아졌다. 그래서 심층순환, 즉 침강이 약화됐다.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표층순환도 약화돼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못 갖다 주니까 저위도는 온도가 높아지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고위도가 너무너무 추워서 얼음이 어는 지역이 좀 더 남아하는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됐다. 이런 순서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되겠죠? 자, 12번 볼게요. 그림 가는 북반구에서 위도에 따른 연평균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과 에너지 이동량을 나타낸대요.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왔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Y축의 에너지 양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자, X축은 위도라고 나왔는데, 어느 쪽이 고위도인지를 우리가 뭘 보고? 지구 복사 에너지 보고 알아야지. 여러분, 뜨거우면 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내보내겠죠. 여기 에너지 많이 내보낸다. 여긴 에너지 적게 내보낸다. 그러면 C쪽이 어때? 에너지가 높은 거니까, 많이 내보내니까 온도가 높은 곳이겠죠. C가 뭡니까? 여기가, 적도구나. A가 극지방이겠구나. 그리고 에너지 이동량이 최고인 요 지점은 위도 뭐였지? 위도 38도 지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상 에너지는 어떡하니? 남는 데서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적도니까 이쪽은 극인데 어디 북반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극이죠, 북극.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 봅시다.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양의 차이. 자, 뭐라고? 태양 복사에서 지구 복사를 빼. 자, 여기다가 여러분,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는 그려져.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그려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경사가 좀 더 급하게. 적도는 더 덥고, 극지방은 더 추웠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얘랑 같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 대기하고 해수가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줬어? 이쪽으로 갖다 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지역은 어땠어요? 지구 복사랑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B가 C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고요. B는 0이니까. 이해돼요? C는 뭐죠? C는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기억에서 에너지가 고위도로, 기억에서는 그쵸, 고위도로 가야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저위도로, 여러분 항상
과잉에서 부족으로 가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도 고위도로. 둘 다 고위도로 이동을 해야죠. 저위도로 이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저위도는 항상 에너지가 높고 고위도가 낮으니까 둘 다 아무리 이쪽이라도 과잉이더라도 이 남쪽으로 갈 수는 없죠. 여긴 많이 남고 여긴 조금밖에 없으니까 다 어떻게 이렇게 그지?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P지역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겠냐. 지금 사실 니은 딕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P지역이 지금 위도 38도잖아요. 그죠? 온도차가 그죠? 38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곳인데 여긴 어때? 여기 부분이잖아. 무조건 어떡하지? 다 북쪽으로 가야지. 남쪽 방향으로 가는 건 없어. 남쪽으로 가려면 어디지? 적도여야지. 여러분 적도면 남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맞는 건 기억. 지금 보시면 그죠? 맞는 거는 기억만 이렇게 골라주면 됐어요. 괜찮죠? 자, 또 13번 볼게요. 13번. 그림 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딱 봐도 아시죠? 우리가 동태평양, 서태평양 딱 나오면 뭐예요? 엘니뇨냐, 라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어디가 온도가 높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적도를 한번 볼까요? 따라라라단따 이렇게 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태평양에 우리 어떻게 동태평양, 서태평양 나올 때 기준이 뭡니까? 짜자자자잔. 자, 여기 어디죠? 짜자자자잔. 그치? 180도 선. 그래서 이쪽을 동태평양, 여기를 오른쪽을 동태평양, 왼쪽을 서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는 어땠죠? 우리 평상시 모습. 자, 여기에 무역풍 불고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 데워진 물이 자, 옆에 경사를 보시면 자, 이쪽에 데워진 물이 옆으로 이동해서 이거 옆모습일게요. 여기 호주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페루라고 생각했을 때 호주 쪽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해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져 있었어. 그러면 이쪽은 자, 동태평양 쪽은 어때요? 밑에서 뭐야? 용승이 있으니까 이쪽의 온도가 낮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XXX들 요게 다 뭐야?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글동글이 서태평양의 수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무역풍이 약해져서 남적도 해류가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완만해지게 되죠. 자, 처음에 평상시 때 모습을 보면 용승이 있기 때문에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도 이렇게 나타날걸요? 그죠? 선생님 이게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죠. 근데 용승이 약화됐어. 지금 선생님 뭐하고 있는데? 엘니뇨식이 설명하고 있잖아. 용승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경사가 여기도 완만해질 거야. 자,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니까 찬물이 안 올라왔어. 그래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져. 자,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어. 요때 B를 뭐라고 해야 돼? 엘니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엘니뇨.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수온이 낮은 A는 라니냐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보셔가지고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도 요 그림 한 번 더 봐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 뭐죠? 엘니뇨 시기를 표시한 거예요. 엘니뇨 시기. 지금 초록색은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남적도 해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강하다. 그치? 라니냐 때는 강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자, 동태평양의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자, 여러분 평상시 수온 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이랬는데요.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깊어지는 거죠. 엘니뇨 시기는 깊어지는 거죠. 그럼 라니냐는 어떻게 되겠어? 얕아지겠죠? 그래서 A 시기 라니냐가 B 시기보다 얕다가 맞는 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엘니뇨 시기 때 평상시보다 어떡하지?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졌어요. 라니냐 때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 디귿. 나는 A 시기일 때 복사 에너지 양이 편차냐 물어봤거든? 자, 지금 보시면 A 시기 때는 어떡하죠? A 시기 때? 라니냐 시기잖아. 라니냐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이 많이 갔으니까 이쪽은 서태평양이 많이 더워져야 되죠. 동태평양은 좀 다소 추워져야 되고. 지금 보시면 자,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여기 거의 하얀색 같은 색깔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평상시보다 그 수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지금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뭐야? 태평양 해역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잖아. 그러면 평상시보다 에너지를 적게 내보냈어. 왜 그럴까? 온도가 낮았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많이 낮았네.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잖아요. 여기 점점점 여기 플러스잖아. 이쪽은 온도가 높았네. 그랬으니까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럼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언제요? 라니냐 시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사 에너지가 바다에서 내보내는 에너지 양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바다에서 에너지가 나갔다는 것은 많이 나갔다. 여러분 알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내보내는 거. 그치? 그죠? 그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를 적게 내보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에너지를 적게 내버렸으니까 온도가 어떻다? 낮았구나. 그지? 낮았구나.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값이라는 건 온도가 높았구나를 의미해서 어떤 식이다? 라니냐 시기인 A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개념적인 거를 선생님은 지금 항상 옆에서 보는 요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라든가 혼합층의 두께라든가 요런 게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워커 순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자기가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14번은 주계열성 단계의 세별. 자,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다 주계열성이래요. 세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HR도 상에서 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HR도 이쪽은 이제 온도였고요. 그죠? O형부터 M형까지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뭐야? 이쪽이 광도죠? 광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주계열은 이렇게 분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봐도 그냥 분광형만 가지고도 가나다의 위치를 볼 수 있잖아. O, B. 그러니까 가가 요쯤 가 있을 거고요. fine girl. 그랬으니까 다가 이쯤 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M이 여기가 있겠죠. 다시 한번 표시할까요? 위에가 요 가. 그 다음에 나, 이게 다. 그죠? 그 다음에 나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빈의 변이 법칙 배우셨잖아요. 뭐였죠? 람다, 맥스. 에너지를 내보내는 최대 파장은 온도랑 반비례 관계래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은 걸 내보내겠죠? 그럼 여러분 자외선과 가시광선 중에 누가 더 파장이 짧은가요? 자외선이 파장이 더 짧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요 값이 크려면 가시광선분의 자외선 값이 크려면 자, 요 값이 크려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자외선이 더 많이 방출된다. 파장이 짧은 게 많이 나온다. 즉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높은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가하고 나중에 온도가 높은 건 누구죠? 가가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그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누구였죠?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뭐죠?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뭐 이런 순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니까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 니은 헬륨 흡수선 물어봤는데 이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O, B,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외워줬을 때 O형이나 B형처럼 온도가 높은 애들은 어떤 거? 여기는 헬륨의 흡수선이 강했고요. A는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왔고요. G형 같은 태양은 어떻게 하죠?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강했고요. 온도가 낮은 M형 같은 애들은 분자라든가 아니면 금속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온다. 이걸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헬륨 흡수선을 물어봤으니까 O나 B를 찾아야지. 가보다 다에서 잘 나타난다. 어때요? 틀린 표현이 되겠죠? 가에서 더 잘 나타나야 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른 주된 원인은 뭐예요? 화학 조성이 아니라 별들의 화학 조성은 대부분 다 뭡니까? 다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여러분. 그거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이게 아니라 온도 때문이죠. 그치? 온도 때문에. 그래서 온도 때문에 다른 거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별에 관한 얘기인데요. 표는 자 15번이죠. 그러니까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줬대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어떤 힌트를 줬죠? 태양이 절대 등급이 4.8이고 그 다음에 0.58의 4제곱은 0.11이다. 뭔가 계산을 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들죠, 여러분? 자, 볼게요. 자, 여기 기억에 뭐라고 물어봤어? 최대 세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좀 전에 했죠. 빈의 변이 법칙. 가장 긴 별. 가장 길다라는 건 온도가 어떻게?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 그래서 지금 표면 온도가 나와 있잖아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거. 태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 낮은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나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자,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장 밝게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밝게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별은 누굽니까? 태양이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밝은 별이 태양이다? 그건 또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절대적인 밝기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거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리를 감안하셔야 돼요. 어떤 거 공식 알고 계세요? 거리는 이 스몰 l은 뭐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밝기. 거리를 고민한 거. 상대적인 밝기,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겉보기 등급 같은 걸 말하는 겉보기 밝기.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하고, 상계가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2배만큼 멀어지면 4분의 1의 밝기가 되고, 그치? 10배만큼 멀어지면 100분의 1의 밝기가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 자, 요것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절대 밝기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절대 밝기는 아시죠? 광도는 T 4제곱, R 제곱. 그죠? 온도의 4제곱의 비례.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절대 밝기를 계산하시면, 자, 가는 반지름이 1이고 온도가 4니까요. 4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256. 그죠? 가는 256. 그 다음에 나는, 자, 0.58, 여기서 구하려고 했군요. 0.58의 4제곱이 얼마라 그랬어? 0.11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10의 제곱, 100에다가, 그 다음 얼마 곱하지? 0.12를 곱하니까 얼마? 그냥 11이네요. 1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에다가 또 얼마? 1이니까 그냥 1만 곱하시면 되죠? 1의 4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100이 되겠네요. 이게 절대 밝기예요. 절대 밝기인데, 이제 나한테 오는 스몰 l, 나한테 내가 보이는 별의 밝기는 어떡하죠? 거리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거부터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가하고 다는 다 얼마씩? 10배씩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나는 얼마로 보일 건데 11, 그죠? 11로. 이 밝기가 그대로 보이겠죠? 11로 보일 텐데, 지금 가하고 다는 거기에서 10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 100분의 1의 밝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1로 나눠주면 얘는 2.56이고요.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누가 제일 밝게 보이는 거야? 11이 제일 밝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 제일 밝게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 자, 니은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잘 살펴볼까요? 어떻게 했죠? 먼저, 자, 우리가 이제 슈테판 볼츠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별의 광도는 온도의 4제곱, 그 다음에 표면적의 비례니까 T 4제곱, R 제곱의 비례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한다? 실제 절대 밝기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 거리를 가늠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준 거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나가 제일 밝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부터 다는 모두 절대 등급이 4.8보다 크냐? 여러분, 절대 등급이 4.8보다 크다라는 건 누구지? 태양보다 어떻다? 어둡냐? 물어본 거잖아. 근데 태양의 밝기를 얼마로 하게 됐어? 태양의 밝기를. 지금, 태양은 반지름이 1이고, 그죠? 표면 온도도 1이잖아요? 그럼 광도 절대. 자, 여기다 태양을 하나 써놓을까요? 태양의 광도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1. 근데 다른 애들 다 256, 11, 100. 1보다 다 크잖아, 절대 밝기가. 그러면 어때? 다 밝은 거니까 4.8보다 숫자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그림 가는 질량이 서로 다른 원시별 A하고 B가 각각 주기혈성인 CD로 진화하는 경로를 줬대요. 우리는 어디만 고려하시면 돼요? 주기혈성이 될 때 C하고 D의 위치를 보시면 되죠. C는 질량이 크네. D는 질량이 작으네. 괜찮죠? 나에서 보시면, 자, 기억이 뭐죠? 얘가 질량을 비교하시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 니은이 더 질량이 큰 거잖아요. 여러분, 그시죠? 니은이 더 질량이 큰 거니까 지금 니은을 뭐라고? 니은을 C라고 생각을 해주고 기억을 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기억 같은 애들은 중심부에서 모가 더 둘 다 주기혈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기억은 PP 반응이 우세한 거고 니은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A, B 여기 D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A고 얘가 이제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똥땡이가 빨리 죽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B가 어때?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는 말이고. 주기혈에 머무는 시간도 역시 C가 D보다 짧다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C 내부 구조는 니은에 해당된다. 역시 괜찮네요.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중심 핵에서 이 PP가 더 막 크다는 거잖아. 이게 PP 반응이 더 우세한 건 누구였어? D였잖아. D. 그치? C가 D보다 크다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냥 바로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고 누가 질량이 큰지만 왼쪽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크고 다 큰데 어떡하지? 뭐만 작다, 수명만 짧다고 했었죠? 진화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진화를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17번이요. 그림 가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자, 여러분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뭐예요? 도플러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플러스 값이면 뭐였죠? 플러스 값이면 여기는 후퇴죠, 후퇴. 적색 편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나한테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거고 뭐라고 해? 이거는 청색 편이.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시니까 우리 보통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자 요까지를 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기가 얼마요? 4일이군요. 4일. 근데 지금 나의 위치가 뭐래요? 1일 후 관측 시작 후 1일이면 요때네요? 요때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별의 후퇴 속도가 가장 컸을 때야. 별의 후퇴 속도가 가장 컸을 때. 만약에 기억의 위치에서 별을 봤다면 자 어떻게 하니? 제일 그 관측자하고 제일 가까울 때, 즉 어떡하니 옆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잖아요. 이렇게 옆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편의량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가능성은 니은에서 보는 가능성이 큰 거고, 자 어떻게 보였겠어? 이때 적색 편의량이 가장 커야 되니까 이때 자 이렇게 멀어졌겠다. 그지? 멀어졌겠다. 그러므로 얘는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행성도 어떡하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구나. 왜? 중심별과 행성은 공전 방향과 공전 주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옳은 거 찾으래요. 지구 방향은 기억이 아깝다. 아니죠. 지금 니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렇다? 1일 후에 시선 속도 변화가 플러스 값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떡한다? 시선 속도 0일 때잖아요. 그죠? A와 B 중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 A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B 방향이라고.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는 처음에 얼마? 4일이었잖아요. 틀린 거고 4일. 행성의 공전 속도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일단 자 이 그래프에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자 중심을 지나갈 때가 0이 아니고 20이죠. 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통체 지금 보이는 요 그림 이 통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한 거지? 얘네들이 다 같이 이렇게 멀어진 거야. 지구에서 멀어진 거야. 그래 멀어지면서 뭐를 한 거야? 멀어지면서 회전을 한 거죠. 멀어지면서 회전을 한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멀어지지 않았다면 0을 지나야지. 근데 이게 플러스 값이었잖아. 이게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나왔다면 얘가 다가오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5번에 이 지구로부터 얼마? 이게 20이니까 20으로 멀어지고 있다. 이게 5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얘를 20씩 내리면 사실 별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다가 별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서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지금 초록색으로. 이 전체적으로 멀어지는 걸 무시한 상태로 그린 거. 우리 초록 상태로 그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별이 최대 속도가 40이 되는 거죠. 별이 40이면 여러분, 요렇게 돌고 있는 별이 40이면 행성은 더 크게 돌잖아. 더 크게. 그러니까 행성은 40보다 어떻게 돼?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지. 17번 문제는 우리가 수능완성에도 이런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수능완성에서는 이제 이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근데 17번 그래프 한번 다시 해석하실 수 있겠죠. 지금 왜 0에 대해서 대칭이 아닌가. 지금 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행성계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이요. 퀘이사래요. 여러분, 퀘이사. 퀘이사의 주요 물리량인데 거리가 얼마? 39광년 떨어졌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39억광년 미안해. 억광년 떨어졌다.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 한 적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250만 광년. 그럼 무슨 뜻이라고? 오늘 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250만 년 전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퀘이사도 마찬가지죠. 거리가 39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 퀘이사를 봤으면 언제적 모습이다. 39억 년 전에 퀘이사에서 출발한 빛이 오늘 밤 나에게로 왔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39억 년 이전에 퀘이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39억 년 이후에 퀘이사가 만들어졌다면 그 빛을 내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이죠. 기억이 그래서 틀렸어. 이전에. 왜? 39억 년에는 이미 걔가 생겨서 나한테 빛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고유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흡수선이
여기 이 퀘이사한테서는 544로 관측될 거냐? 여러분 이거는 적색 편이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퀘이사니까 적색 편이랑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0.36이라는 얘기는 똑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람다 제로분의 자 400분의 x를 모르겠어. 그치? 나중 거 몰라? 여기에서 얼마를 빼? 다시 400을 빼. 그 값이 0.36이 나와야 돼. 그래서 람다를 계산하시면 그게 얼마가 나요? 그게 544가 나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은하로부터 광속이 3분의 1보다 느린 속도로 멀어지고 있냐 했는데 여러분 시선 속도 v는 어떡하죠? 지금 적색편이랑에다가 광속을 곱하시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적색편이랑이 얼마예요? 0.36이잖아요. 그러면 0.36은 100분의 36이니까 100분의 33.3분의 1이면 33.3333 이거보다는 어떻게 된 거야? 큰 거잖아. 그지? 100분의 33.333 이렇게 된 거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거보다는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 네. 자, 이제 19번입니다.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 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거다.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어요. 단 우리 은하에서 A와 B를 관측한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얼마라고? 90도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거리 B가 6대 8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될까요? 우리 은하가 여기 있다. 그럼 A가 여기 있다. 시선 방향이 90도라고 했으니까 B가 여기 있다. 피타고라스 이용하고 싶은 건가 봐요. A가 6이고 B가 8이잖아요. 3대 4대 5니까 이게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제 허블 법칙이니까 V는 HR을 그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는 후퇴 속도랑 거리가 계속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B까지가 얼마? 이게 560이래요. 그러면 여기 8에 해당하는 게 560이면 6에 해당하는 건 얼마요? 이건 420이 나오죠. 420. 이해되시죠? 420.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니은 맞고요. 허블 상수는 어떡하죠? H값은 H는 R분의 V니까 그대로 넣어요. B값 넣을게요. R이 얼마? 8 메가파섹. 그 다음에 560 km/s.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70 km/s per 메가파섹.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 B에서 관측하고 싶대요. 우리 은하는 얼마로? 속도 B는 8. 그죠? 그 다음에 A는 얼마로? 10. 그래서 우리 은하는 얼마로? 4로. A의 후퇴 속도는 5로 관측이 되죠. 3대 4가 아니라 4대 5네요. 그죠? 4대 5. 땡.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자, 허블 법칙은 오로지 뭐만 생각한다. 후퇴 속도와 거리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그림 가는 우주의 모형을 지금 나타냈대요. 우주의 모형을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의 비를 나타냈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Y축을 좀 보셔야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여기 에너지, 이쪽은 물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나는 이게 뭐야? 말안장 모양이잖아. 이거 뭐죠? 열린 우주죠. 열린 우주. 자,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우주의 척도 그래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우주의 척도. 자, 이렇게 여기를 우주의 크기, Y축 우주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가 자 기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였죠? 이게 텅 빈 우주였죠. 텅 빈 우주.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뭐죠? 이게 열린 우주. 자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할게요. 이렇게 간 게 이게 평탄한 우주. 이렇게 된 게 이게 닫힌 우주. 이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태다? 현재는 이렇게 해서 가속 팽창. 뭐 이런 식으로 가속 팽창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죠. 여기가 현재. 그래프 이랬던 거 기억을 좀 해보시면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 열린 우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린 우주는
우주 밀도가 뭐보다 작아야 돼. 임계 밀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아. 근데 나를 보시면 그러면 임계 밀도 되고 그러면 나를 보시면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D 같으면 에너지는 하나도 없고 물질의 밀도만 1이에요. 에너지는 하나도 없고 그쵸? 얘도 D도 1이고 그 다음에 B도 어떻죠? B도 1이에요. 그래서 B하고 D는 둘 다 뭐죠? 평탄. 우리 말하는 이 평탄한 우주.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 이건 우주 밀도와 임계 밀도가 서로 같은 거죠. 1이니까 그치? 같은 경우 A 같으면 어때요? A 같으면 둘의 밀도가 되게 이게 뭐야? A는 열린 우주네요. 그죠? 두 개의 밀도를 합쳤을 때 1보다 작잖아요. 그죠? C는 어때요? C는 C 같은 경우는 뭐 밀도가 엄청 크죠, 여러분. 이거는 1보다 크잖아요. 이거 닫힌 우주라고 생각하셔요. 닫힌 우주. 그죠? 그래서 기억에 나는 열린 우주라고 했으니까 A의 기하학적 구조다. 맞는 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B가 D보다 빠르게 이거는 온도가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은 팽창을 많이 한다. 팽창 속도가 빠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많아야 돼?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거지? Y축의 에너지였으니까 B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주의 공률을 물어봤어요. C는 닫힌 우주였잖아요. 얘는 공률이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죠?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공률이 0이에요. 0. 그죠? 그래서 C가 D보다 크다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네들을 다 맞게 해서 5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번은 우리가 이제 뭘로만 임계 밀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돼. 닫힌 우주는 뭐라고?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 비교하시면 우주의 밀도가 더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밀도만 가지고 비교하신 거고 뭐 가속 팽창 우주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밀도 가지고만 비교한 거니까 한 번 더 요 비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이냐 아니냐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해시태그 1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